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보좌관 22년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행정사로서 여러 분야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민경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영상을 보좌관 또 보좌진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우리 국회에 이제 정치권에 대한 것이 보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단편적으로 알려진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이제 오랫동안 국회 보좌관을 오래 한 사람은 책을 쓰거나 뭐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고, 짧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맥락을 무시한 채 결과에 대한 내용만 갖고 부정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조회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국회라는 공간은 부정적인 요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의 땅으로서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는 점도 강조해드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는 것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좌진에 관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관이라는 경력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정사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근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보좌관을 도전하는 후배나 젊은이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다 라는 그런 아이러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아이러니를 말씀드린 거는 그 국회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들어가기는 뭐 대기업체나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제 정규직 공무원, 왜냐하면 국회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쉬운데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비정규직이니까 국회의원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보좌진이 비정규직인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고용이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4년짜리 일뿐만 아니라 의원에게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업무 능력이 평가되지 않았을 때는 뭐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아주 바로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거기서 그만둔 다음에 그 권력의 맛을 짧게라도 보고 난 다음에는 다른 직장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 말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지만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어렵고 거기서 잘렸을 경우는 갈 곳이 없다, 갈 수 있는 자기 마인드가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살아남기가 어려우냐,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제일 좋은 직장이냐, 그거는 뭐냐면은 세상의 그 정책이나, 그러니까 국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외무통, 그러니까 외통 일을 할 경우에는 해외 글로벌한 정책이나 네트워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제공이 되는 등,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또 기회의 땅으로서 성장의 기회가 곳곳에 있고, 그런 성장의 기회가 루틴한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발탁,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저는 사실 우연치 않게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KBS에서 리포터를 5년 동안 했고, 국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취재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제 국회 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두 공간이 다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정기적으로 공채 시험을 해서 들어온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리포터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비서관이 됐듯이, 국회라든가 방송국이라는 것은 둘 다 기회의 땅인 거죠. 방송국에서도 그런 비화가 많이 전달이 되잖아요. 연예인이 지금 어마어마한 스타가 됐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하면은 시험을 봐서 어떻게 들어왔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국회라는 공간도 그런 기회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는 장택상 비서관을 하시다가 정치권에 인연을 맺어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까지 한 거죠. 그 이외에도 뭐 현재 시도의원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 이렇게 정치권에서 성공한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 기업으로서도 성공한 사람이 지금 20곳에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는 태영건설, 요새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하긴 했지만 SBS 회장이기도 하고 태영건설 명예 회장이시기도 한 윤세영 회장님께서는 이동영 의원의 이제 보좌진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좌관 출신들이 활약이 많고 정치권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활약이 되지만은 이제 청와대를 갈 기회도 있고 정부기관에 정부 산하기관에 임원으로 가기도 하고 뭐 부장으로도 가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또 새로운 트렌드와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각 기업체에서 대관 업무로서 국회 보좌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뭐 정부 산하기관이라면은 LH공사라든가 뭐 또는 도로공사라든가 또 뭐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정부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하기관에는 직원 중에 기획관리실에 있는 사람이 대관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부처와 각 정부 산하기관에 대관 업무가 있는 건 과거서부터 일반례였지만은 그리고 기업으로서 대관 업무가 있었던 것은 이제 제가 국회에 있을 당시만 해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대기업체 몇 군데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거의 다 대관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네이버, 구글, 뭐 필립 모리스,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요기요, 뭐 KT, SK 뭐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김앤장이나 법무법인 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 입법 컨설팅을 의뢰인으로 받았을 때 그 법안 발의를 위한 그런 목적의 이제 대관 업무에 해당되지만 일반 기업체의 대관 업무는 본인 그 기업에 불리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을 때 그걸 막는다든가 또는 우리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입법 노력을 한다든가 또는 국정감사라든가 임시국회 이렇게 정책회의를 할 적에 혹시라도 자사에 불리한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작게 막을 수 있는 거를 못 막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으로 뭐 불매운동을 당한다든가 이제 회사가 망하는 그런 결과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관 업무의 그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관 업무를 했을 때 한 1, 2년 전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그 타요라든가 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정부에서 법안이 발의될 때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데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여객법인가 그 법안에 대해서 예민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예민한 조항에 어떻게 해서든지 모빌리티 산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가 유리한 조항을 넣기 위해서 대관 업무에 활약이 필요했던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가 또 금융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때 아주 특채로 대관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대관 업무가 하는 영향력은 만약에 그 대관 업무 담당자가 일이라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방어하지 못했을 때는 100, 1000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 예방적 차원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예방으로 가기 위해서 대관 업무의 담당자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서실 출신이 김영삼 대통령 같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윤세영 사장 같이 보좌진 출신이 또 SBS 사장이 되기도 하고 회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듯이 이제 각 기업체의 대관 업무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는 뭐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약직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존재다.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리고 뭐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관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말이 네이버 출신이고 네이버 소속이고 필립 모리스 소속이고 뭐 요기요 출신 담당이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쿠팡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는 회사에 가서 눈도장만 찍고 바로 국회로 출근을 해서 국회에서 보좌관을 만나고 어디 뭐 소식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관 업무 하는 사람이 국회 안에는 몇백 명이 계속 국회 안을 이제 순회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 회사에서는 눈도장만 찍고 바로 국회에 와서 의원실을 곳곳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의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보좌관을 할 때는 갑이었다가 그 이제 친했던 보좌관들은 안녕하세요 뭐 별일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 을로서의 자세로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러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 워낙 연봉이 세다 보니까 국회 안에 있는 보좌진들의 대다수가 나는 안 불러주나? 나도 좀 대관 담당자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희망사항을 갖고 이제 줄을 내려고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과연 기업체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관 업무 담당자로 선호하느냐? 국회에서 한 5년, 10년, 저같이 뭐 20년 이상 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5년, 10년. 그 다음에 이제 보좌관도 되지만은 뭐 비서관급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피라밋이 상단으로 가면 소수고 중단이나 하단으로 갈수록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층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현재 지금 법안 발의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의원에게 결재까지 받았다. 그러면 그 법안을 해결하는 거는 철회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로비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렇지만 인턴이나 비서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거를 안테나에서 캐치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수습을 한다.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결과도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실무층들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3, 40대 40대 비서관급 국회에서 5년, 10년, 5년에서 이제 10년 사이인데 5년에 가깝지만 아주 빠릿빠릿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이런 사람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 역할과 비중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오래된 보좌관을 이제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업체에서 제가 이제 국회에 나오고 얼마 안 돼 갖고 그런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업체들에서 연을 닿을 필요가 있는 일이 있었는데 전혀 국회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국회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이제 그냥 본인들이 일을 잘하고 대국민의 대상의 플랫폼으로서 역할과 사업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부 직원 중에 똘망똘망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국회의 동향을 파악하라 뭐 이런 정도의 소극적 자세로 대관 업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국회 문을 두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회 보좌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장차관이 와도 눈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 의원한테 오다가 떨어진 업무량이 산더미 같은데 접대하고 응대할 수가 없어요. 인사권자는 의원이기 때문에
장관 하다못해 대통령이 왔다 하더라도 그 보좌진 입장에서는 의원이 우선이고 의원의 오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부 직원이 가서 국회 보좌진을 만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국회 출신인 경우는 형님하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그래 내가 바쁜데 거기 잠깐만 앉아 있어. 뭐 이렇게 앉아서 대화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 비서실도 물론 그렇지만 사무처에 조사관, 심사관, 전문위원 이분들이 또 검토 의견을 잘 써줘야지 그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그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고 그거에서 이제 각 상임위원회, 심의관, 조사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관 업무 담당자는 국회의원회관만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사무처도 다녀야 되고 그랬을 때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이 가서 방문을 하는 거하고 생짜배기가 가서 놓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체는 국회 보좌진 출신의 대관 업무 담당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보좌관은 일반 공무원들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굉장히 오픈마인드 되어 있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왜냐? 국회의원은 민원인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민원인에게 이제 상담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하고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서 어디든지 그리고 국회 보좌진을 하려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뚫어라 뭐 이런 식의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1년도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5년 10년 살아남은 보좌진이라면은 안 되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해오도록.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들면 제가 이제 보좌관 당시에 인턴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보좌관님 전화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고요. 자리에 없고요. 뭐 교육받으러 갔고 그 사람 사망 신고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쫓아가. 그 사람 옆자리 지금 동행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사람 연락처 알아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그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든지 안 되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안 돼. 그거는 제가 이제 국회 보좌진으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지전능한 능력이 저에게 주어져서가 아니고 끝장내겠다는 아주 그 뭐랄까 투지, 의지, 이와 같은 자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게 그렇게 급해? 왜 그렇게 서둘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급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끝내야 또 다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느 거든지 끝장내는 자세로 일을 해왔고 그 자세가 아니면 국회 보좌진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자세가 바로 대관 업무자로서도 국회 보좌진 출신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내부 직원이라든가 여타 경력자를 뽑았을 때 갔더니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적어도 5년 10년 살아남은 사람 입에서는 절대로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서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해 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결과를 손에 들고 오는 게 바로 국회 보좌관으로서 트레이닝되고 살아남은 자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관 업무에서 그런 국회 보좌진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신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럼 과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제가 국회 보좌진이 되기 위해서 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에서도 억대 연봉을 주는 대관 업무자를 찾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정책 능력, 정무 능력, 평판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그거에 타당한 조건에 맞는다고 해석됐을 때 그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국회 보좌관이라는 자리는 기회의 땅,
어디로 발전할지, 어디로 성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도 국회 보좌진 출신이 뭐 수십 명 또는 몇백 명이 한 100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부처에도 우리 보좌진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정부 산하기관에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계속 이제 통과 지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슈퍼 제네랄리스트의 양성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슈퍼 제네랄리스트를 앞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슈퍼 제네랄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셜리스트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지만 그분들은 옆에 부분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슈퍼 제네랄리스트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만큼 그 분야의 깊이를 100이다 그러면은 한 60, 70 정도밖에 모르지만 전 분야를 알기 때문에 상호관계와 오버랩되는 부분, 사각지대, 이런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저는 슈퍼 제너럴리스트라고 제가 칭하고 있습니다. 슈퍼 제너럴리스트를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은 제 경험에 의하면 국회 보좌관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도 여러 부처 업무를 로테이션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원 출신도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또 출신들이 또 그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법제처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슈퍼 제네랄리스트가 배출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공무원들은 민원의 문제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국회 보좌관은 굉장히 압축성장하는 아주 하드 트레이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슈퍼 제네랄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그 공간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발전하고 뭐랄까 인재로 성숙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자신이 이제 내가 국회 비서로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비서관 돼야지, 보좌관 돼야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돼야지, 나중에 뭐 대통령도 한번 돼봐, 또 중간중간에 정부 산하기관에 임원도 가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플랜을 갖고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목표지향적이고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자신의 목표를 도달하는 데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 국회라는 곳이 기회의 땅이고 목표를 설정해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는 곳이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과 발전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판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그리고 국회 업무는 모든 게 협업과 주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지원을 하는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계망을 잘 유지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투지와 적극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기회가 자꾸 주어져서 자연스럽게 국회라는 공간에서 제공되는 각종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고, 저 역시 그런 기회들의 결과물로 국회 안에 있었다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도 하고, 비서협회 회장도 하고, 순천향대학 교수도 하고, 현재는 행정사로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영상은 국회라는 공간은 기회의 땅이다. 그 기회를 만들고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은
평판과 정무 능력과 정책 능력을 고루 갖췄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